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는 6월부터 임대차 3법의 마지막이죠.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국토부 홈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입법 예고를 볼 수가 있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카페에 업로드를 해 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Q&A가 있는데요. 이 보도자료에 Q&A에 보면은 절대 이건 과세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결국 전월세 신고제는 과세 자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되면서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전용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6월부터 작년 임대3법 들어갈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전월세 신고제가 또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6월부터 본격 시행되게 되는데, 이미 계약 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이 두 개가 들어가면서 특히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전세가가 크게 급등했죠. 이 이후에 전월세 신고제가 주는 의미는 뭐가 될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임차 시장이 변화하면 결국 매매 시장까지 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법 하위 법령 입법 예고 15일 날 했고, 보도자료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도 Q&A로 넣었는데, 그중 마지막이 또 과세, 세금에 관련해서 이 신고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전혀 아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오프닝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하던 원치 않았던, 계획했던 안 했던 간에 분명한 것은 과세 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부터 먼저 하는지 살펴보시면 6월부터 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도의 시지역, 이 지역들 먼저 들어가고요. 뭐 군, 뭐 이런 지역들은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케이스만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의무 대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낮은 정도의 이 보증금과 월세를 현재 받고 계시다면 꼭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다는 점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이 케이스에 들어간다. 뭐 서울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는데, 계약하는 경우에 30일 내에 지자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면, 위반하게 되면 뭐 거짓 신고나 아니면은 뭐 기간을 놓치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계약, 어떤 대상인지 이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은 어떤 주택인가?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로서 아파트, 다세대 주택, 주택 외 준주택, 고시원, 기숙사, 그리고 비주택, 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다 판잣집까지 다 해당된다고 합니다. 금액만 높으면 다 해당된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 용도가 이제 거주, 주거에 해당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한목적적으로 판단하겠다. 이게 판례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주거 용도로 쓰고 있으면 다 신고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이게 또 어려우면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이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이런 통합 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이 뭐 사진 찍어서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요즘에는 되게 편하죠. 그래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여기 홈페이지 주소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나 이런 검색 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면 또 이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여기를 클릭하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게 보도자료에 또 신고서 서식이 또 붙어 있어요. 작성하고 공동 날인해서 해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이 신고서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이것만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조건이죠. 보증금 6천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에 시는 아까 포함이 되는데 군 지역은 모두 제외가 된다. 예. 어차피 결국 전체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전체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신고가 들어가면 데이터가 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6월부터 이제 차곡차곡 이런 모든 임대 금액, 기간, 또 갱신 여부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될 텐데 이걸 언제 공개를 하느냐. 그래서 이 데이터의 신뢰도 그리고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검증해서 11월 그러니까 6월부터 5개월 뒤인 11월경 시범 공개 추진한다. 자,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월세 신고제가 가지는 모든 점들은 이제 작용점,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과세 자료로 쓰일 수밖에 없겠지만 또 한면에서는 이것들이 이 전월세 그러니까 임차 금액의 변동 사항과 지역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소형주택들을 투자를 할 때는 이 임차 금액, 오히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시스템으로 된 이 주택의 모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월세 가늠이 굉장히 쉬운데 이런 이 대체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대체주택 중에서도 뭐 요즘에 인기 많은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도 이 정형화된 데이터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이 투자를 가늠한 데 있어서 뭐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이 정확한 시세라는 게 사실 신뢰할 만한 이 자료가 없었는데 이런 자료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 신고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 매매 시장의 경우에는 이 상승장의 사이클을 돌 때는 이 실거래가 신고가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또 상단에 자리 잡으면서 그 가격 이하로 잡으려는 이 매수자들의 수요 심리가 작용을 하는데 임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꾸준하게 상향됩니다. 이 매매 시장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변동폭이 크지 않고 꾸준한 우상향으로 가는 그 그래프를 그립니다. 임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매매 시장에서 이 상단 그리고 하방 지지선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거의 완벽하게 이 하방 지지선으로 자리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임차를 하는 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임대인이 이것을 지표로 확인을 하고 이 가격보다는 낮게 내놓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상방 압력으로 자리 잡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좀 보거든요. 물론 공급이 많아서 뭐 입주장인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상단에 일시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는 지역이 대다수일 거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투자 지표, 나침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또 투자 계획을 잡는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한다. 오히려 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이 소액 그리고 단기 임차인들을 위한다는 명목이거든요. 확정 일자를 못 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오히려 그분들을 보호하는 건 소수고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다수의 그 임차인들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가격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보시게 되면 신고제를 통해서 계약 기간 그리고 신규 갱신 계약 여부, 갱신했는지 뭐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고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액 등을 데이터로 추가로 확보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지역별 시점별 그러니까 지역별 시점별 임대 물건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질지 예상하는 물량 예상을 할 수 있고 또 지역별 계약 갱신율이 또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증감률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다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게 투자 지표 나침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제를 하면 모두 투명해지기 때문에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실이나 호갱노노나 지인이나 이런 데이터, 부동산 데이터를 중심으로 다루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진 홈페이지들이 많죠. 이 임차도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금액이나 뭐 퍼센테이지별로 이 지표를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또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아까 투자 나침반 얘기 제가 했었죠.
자, 그리고 임대차 신고제 추진이 표준 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를 위한 준비 작업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고,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제도다. 그리고 표준 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가 없다. 이건 규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 것인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시행이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많은 자본들이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에 누적이 될 겁니다. 자금 흐름이 굉장히 투명해지는 거죠, 임차 시장에. 그렇게 되면 결국 거기에 대한 세금 체계가 또 개편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임대 관련 이 세금 체계가 다시 정립이 되는 시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임대차 신고제로 임차인 보호 대폭 강화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임차인 보호는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이 투자 지표로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투명화되니까 거기에 쓰이고, 또 이 과세 자료로 쓰이게 되는 게 시간 문제일 뿐이다. 지금 임대사업자를 내시거나 아니면은 뭐 투명하게 본인이 이 자진 신고로 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많고, 또 소액 가지고 그 임차료를 받으시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투명화, 그러니까 신고제를 통해서 이런 모든 세금들이 다 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납부하는 체계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과세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런 이 밑바닥까지 전부 다 투명화가 되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이 양도 상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물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시작되는 제도긴 하지만 이렇게 밑바닥까지 있는 이 소액 임차료, 이 틈새들, 이런 것들까지 다 투명화가 되면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결국 원가입니다. 원가. 세금이 오르게 되면은 그 세금까지 해서 본인이 요구 수익률을 맞추려고 합니다.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임차 금액 또한 상승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전월세 신고제 마지막 퍼즐이죠. 입법 예고를 확인하고 어떤 나비 효과, 어떤 이 진행 사항들이 만들어질 것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제 채널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이 블로그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 주시고 많이 이웃 신청해 주시고, 또 이 멤버십 가입 해주시면 또 놀라운 부동산 전용 강의 올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